얼마 전 한 장의 북극곰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 온난화로 인해 먹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먹이를 먹지 못한 북극곰의 마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폭우, 가뭄, 폭설, 폭염 등 기상이변들을 발생시킨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 식량 부족, 식수 고갈, 전염병, 재해 등으로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손꼽히는 친환경 에너지. 인간의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지구도 살리고 우리의 미래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이지사이언스에서 알아보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주택이 무려 1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 세계 시장 380조 원 규모로 예측되는 그린홈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그린홈이란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그린홈 기술의 바탕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는 곳이 바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다.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는 만큼 건물에서 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2009년 완공한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2다. 일반 단독주택 구조로 지어진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2의 내부. 자세히 살펴봐도 일반 가정집과의 차이가 눈에 띄진 않는다. 하지만 태양이 닿을 만한 곳을 살펴보니 일반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장치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는 에너지 절감 기술인 패시브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통합해서 주택의 에너지를 자립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솔라하우스 2는 상용화를 전제로 개발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주택에 맞는 컴팩트형 그 냉난방 급탕, 즉 태양열 지열 하이브리드 컴팩트형 시스템이 개발돼서 적용이 됐습니다.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2의 냉난방은 기본적으로 태양열로 해결한다. 이처럼 태양에너지를 통해 건물의 난방 부하를 줄이는 자연형 태양열 기술을 비롯해 버려지는 온수로 차가운 물을 예열시켜 공급하는 온폐수 회수 기술 등이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2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기술은 태양열과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냉난방과 급탕,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설비 하나로 모듈화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로 솔라하우스 2는 주로 지붕에 태양열 지열기를 이용해 열을 공급했고 백업용으로 지열 히트펌프를 사용했다. 이는 태양열과 지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한 것이다. 주거 건물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때문에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2는 보온병처럼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내부 열을 잘 유지하는 기밀성과 단열성에 신경 쓰고 있다. 또한 환기 배열 회수 장치는 열 교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의 온도를 유지한다. 즉 나가는 공기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를 예열시켜 실내 공기의 온도에 근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단열, 그다음에 기밀화,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솔라 패시브 기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적용된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70%를 목표로 연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85% 정도 에너지 자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전북 고창에 제로에너지 솔라타운을 건설했다.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과 건물 에너지 저감 기술, 전력 IT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9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자립형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총 100가구 중에 20가구가 입주해 있는 상태인 고창 제로에너지 솔라타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로에너지 타운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최근 들어 미래의 에너지 문제와 공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료 전지를 꼽고 있다. 특히 연료 전지의 전기 효율은 40% 이상이며 발생하는 열까지 회수하여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80% 이상으로서 고효율의 에너지원이라는 점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연료 전지의 기본 원리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것을 역용하여 수소와 산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연료 전지는 중간에 발전기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매우 높다. 연료전지에는 이제 고분자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가 있고요. 또 사용하는 연료를 메탄올로 사용을 했을 때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 전해질을 고분자가 아닌 무기물의 전해질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인산형 연료전지로서 발전 용량이 좀 더 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 시스템은 연료 계질 장치, 연료 전지 본체, 전력 변환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 계질 장치는 수소를 함유한 LNG, LPG, 메탄, 석탄가스 등 일반 연료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물,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연료 전지 본체다. 연료 전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항공기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아 장기 채공이 가능하고 소음이 거의 없는 등 장점이 많다. 또한 일체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연료 전지에 수소만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다면 오랜 시간 비행도 가능하다. 이러한 연료 전지의 특성을 이용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인 정찰기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료전지의 부산물로는 물, 전기, 열 이 세 가지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석탄 에너지와 다르게 무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고요. 이동형 또는 정치형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 분야가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는 이미 자동차는 물론 난방용 등에 활용되고 있다. 차세대 전지라고 불리며 가정용, 군사용, 공업용 등 다방면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연료로서의 수소는 아직도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고효율 수소 제조 기술을 개발해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수소 생산 설비 실용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며 다가올 수소 연료 전지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로 활용 가능한 생물 자원을 우리는 바이오매스라고 부른다. 나무, 미생물 등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을 바이오매스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그러한 잔재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땔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현재 기준 전 세계적으로 쓰는 에너지의 10% 정도는 바이오 에너지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바이오 에너지가 땔감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는 그 땔감을 주로 쓰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이오 에너지가 한 1% 정도밖에 못 쓰고 있고요. 근데 한 20, 30년 연구를 하면 바이오 에너지가 전체 우리가 쓰는 에너지 중에 20% 이상 정도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땔감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 찾아낸 바이오매스가 바이오 디젤이다.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지방, 식용유 등을 메탄올과 반응시켜 얻은 기름의 일종으로 디젤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그러나 곡물 가격 상승을 유발해 아프리카와 같은 빈곤 국가와 저소득층의 식량난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미세조류다. 미세조류는 물, 이산화탄소와 햇빛성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을 말하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도 불린다. 미세조류는 녹색 얼룩처럼 보이지만 태양광을 에너지로 바꿀 뿐 아니라 발전소와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만든다. 석유 이후의 미래 시대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미세조류로부터 우리가 사용 가능한 바이오 디젤을 얻기 위해서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이산화탄소와 햇빛, 물을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배양해야 한다. 그 이후 미세조류 안에 들어있는 40%의 오일을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한 오일을 다시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한 바이오 디젤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바이오매스는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이용해서 자라고 그 자원을 위해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쓰기 때문에 CO2 중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석유는 뭐 현재 잘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고갈될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석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바이오매스. 그 잠재력을 키워 현실화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수려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강원도 홍천군. 이곳에 우리 주변에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실제 마을이 국내 최초로 탄생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곳곳에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엿볼 수 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던 홍천군 소매곡리가 도시가스와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거듭난 것이다. 과거 홍천군 소매곡리는 홍천군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다. 2001년 소매곡리에 들어선 하수 처리장은 홍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용수 11,000톤과 가축 분료 50톤을 매일 처리했다. 특히 하수 유입량이 늘기라도 하면 전체에 악취가 진동했다. 그러길 14년째. 악취를 못 견딘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한때 107가구에 달했던 마을 인구는 57가구까지 감소했던 것이다. 그때는 그 하수 정말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 악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좀 뭐 저속한 표현으로 똥통 마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주변보다 땅값도 저평가되고 상당히 그 혐오 마을로 그렇게 그냥 평가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마을이 2014년 10월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거듭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홍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그동안 혐오 시설로 분류되어 온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나 퇴비 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이용해 에너지 문제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친환경 시설이다. 실질적으로 이 환경기초 시설이 혐오 시설에 대한 민비 시설이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그 에너지 부족 문제가 그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되겠습니다. 홍천 에너지타운 한켠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소는 시간당 340kW의 전력을 생산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복지를 위해 활용된다. 또한 축산 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은 일반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거해 이물질을 잘게 파쇄한 후 혐기성 수화조에 반입을 한다. 그리고 혐기성 수화조에서 35일 동안 발효하면 바이오가스가 발생된다. 그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스 정제 설비로 보내면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수분 및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고질의 도시가스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홍천군 일대에서 이곳으로 실려오는 분뇨는 하루 80톤, 음식물 쓰레기는 20톤에 달한다. 바이오가스를 뽑아내고 남은 분뇨는 자원화 시설을 거쳐 농지에서 쓸 수 있는 퇴비와 액비로 재탄생한다. 퇴비는 하루 500보씩 만들어지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가스와 함께 발생하는 악취는 3단 탈취기의 세정 챔버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거된다. 깊이 혐오 시설로만 여겨졌던 시설들이 에너지 시설로 전환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생산,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 시골에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었는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또 도시가스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퇴비화를 만들어 갖고 농촌에 저렴 가격에 퇴비도 공급하게 됐고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들어서고 바이오가스가 공급됐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인구수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추진할 때 57세대였었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70세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홍천을 시작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석유와 연탄 등 화석연료로 부족함 없이 살아온 인류. 그리고 지금 온난화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라도 햇볕, 바람, 물에서 에너지를 얻고 자연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당신의 엉뚱한 질문을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높은 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이유는? 정말 빌딩 사이에서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불까? 유쾌 씨와 궁금양 각자의 실험 장소로 출발! 주변에 높은 빌딩이 없는 곳에서 실험을 시작한 궁금양. 생각처럼 바람개비는 돌아주질 않고 그때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했다. 정확한 바람의 속도를 알기 위해 풍속 측정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투입. 약 7m/s의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했다. 같은 시각 유쾌 씨는 상대적으로 좁은 빌딩 틈에서 실험을 진행 중인데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유쾌 씨의 바람개비. 실제 풍속은 어떨까? 격하게 움직이는 풍속 그래프.
최고 16m/s까지 그래프가 치솟았다. 같은 시각 높은 빌딩 사이에서 잰 풍속이 더 빠르게 나온 이유는 뭘까? 바람이 도심으로 들어와 고층 건물에 부딪히면 건물을 타고 지표면으로 급강하게 되고 좁은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도심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생성되는데 이런 바람을 빌딩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 사이를 지나갈 때 바람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을 벤츄리 효과라고 합니다. 도심에서는 높은 빌딩과의 마찰력에 의해 일반적으로 풍속이 약하지만 빌딩 사이의 좁은 틈으로 많은 양의 바람이 유입될 경우 풍속은 증가하고 압력은 낮아지게 된다. 이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압력의 성질에 의해 더 많은 공기가 빌딩 틈으로 유입되면서 풍속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고층 빌딩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심에는 이러한 빌딩풍이 자주 발생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 빌딩풍을 활용한 풍력 발전 사례가 많이 있는데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